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태풍 12호 할룰라의 영향으로 지금 서울 경기에는 주룩주룩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희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해서 풍성한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이 어떤 기사, 어떤 사진에 주목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네, 동아일보가 선택한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대회 선수단을 초청해서 환하게 웃고 있는 이 사진인데요. 청와대에서 열린 2015 광주아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단 및 관계자 초청 오찬에서 선수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계속 이 국정원의 해킹 의혹에 대해서 왜 아무런 언급이 없냐라는 비판이 야당 쪽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네, 이번에 한국일보인데요. 한국일보 사진입니다. 어제 중복이었죠. 제1대 보양식 대통령 선거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후보에게 투표하실지 잠시 후 자세히 이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어지는 신문은 조선일보 사진인데요. 두 장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자, 야당 전병헌 최고위원이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녹색과 흰색 번호판 국정원이 바꿔치기 한 것 아니냐. 이에 대해서 경찰이 비슷한 차로 10여 차례 재현 실험을 했는데 정말 녹색 번호판의 이 차가 각도에 따라서 흰색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있군요. 이에 따라서 전병헌 최고위원이 제기했던 의문은 사실상 썰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 사진.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렇지만 야당의 안철수 의원은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나나테크 등 이번 국정원 해킹 사태와 관련돼 있는 책임자들을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현 원내 대변인이 고발장을 들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의 이면에 실린 작은 기사. 바로 이 사진인데요. 태풍 할룰라가 이렇게 북상 중입니다. 26일 오후 3시에는요, 이 동해 해협, 대한해협을 통해서 남해에 상륙을 하고요. 27일 오후 3시에 이 동해 쪽으로 빠져나감에 따라서 26일, 27일 양일간은 한반도에 태풍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예정입니다. 태풍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에 실린 스포츠면에 실린 사진인데요. 바로 이 사진. 자, 잠실 경기장에서 폭발물 허위 신고 해프닝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많습니다. 관중이 다 들어차 있는데도 폭발물로 인한 경기 휴식 없이 계속 경기를 강행했다. 이런 논란인데 잠시 후 이 얘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는 중앙일보입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복잡한 그래픽인데 요는 이렇습니다. 4,400만 명,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80~90%에 해당하는 여러분의 진료 정보 47억 건이요. 여러분들 몰래 빼내줘서 외국계 기업에 팔아 넘겨졌습니다. 이 사실상 우리들의 의료 정보가 해킹된 것이나 다름없는데 어떤 이야기인지는 잠시 후 바로 드리겠습니다. 국정원 해킹보다 저는 이 해킹이 더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돌직구쇼도 다양한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오늘도 힘차게 한번 자켓 벗어 붙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름이라 참 후덥지근합니다. 태풍 12호 할룰라의 영향 때문인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요. 뉴스 AS, 이른바 뉴스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안영환 전 의원, 네. 야당에서 문재인 대표가 리더십이 없어서 카리스마가 없어서 미안합니다. 이른바 셀프 디스, 자기 반성을 했는데 이 셀프 디스, 자기 반성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누가 있습니까? 네, 뭐 야당에서 뭐 속된 말 재미를 본 것 같습니다. 아, 재미를 봤다. 네네. 예. 이게 관심이 저도 재미있게 봤고요. 예. 이런 정치가 너무 삭막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스스로 자아 비판, 예. 셀프 디스가 셀프 디스리스펙트라면서요. 그러니까 자아 비판을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한 느낌이 듭니다. 네. 이번에 제 2탄은 유승희 최고위원, 뭐 최고위원에서 노래 불렀죠. 연분홍 치마를 곱게 입고 네. 노래는 잘했는데 황당하다. 그런데 그 노래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셀프 디스를 뭐라고 했느냐. 예. 노래는
노래방 가서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최고위원회에서 그 유승희 최고위원과 각을 싸웠던 그리고 뭐 XX란 욕설을 했던 예. 이용득 최고위원은 욕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라는 문구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말도 했는데. 예. 사실 이 최고위원회가 그동안 봉숭아학당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받았었죠. 예. 셀프 디스를 통해서 좀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재인 대표 박지원 의원의 셀프 디스 문구가 전번에 약간 소개됐습니다만 완전 네. 문구를 소개시켰다고 합니다. 예. 문재인 대표는 이렇게 강한 카리스마를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예. 그러나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존중하는 습관으로 국민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문 대표가 겸손한 말을. 그런데 뒷 썼군요. 문장은 굉장히 디스가 아니라 예. 본인 홍보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본인 홍보다. 예. 네. 박지원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 탈행해서 죄송합니다. 호남 타령 허구한 날. 예. 중략하고 대한민국의 그 어떤 지역도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다시 뛰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군요. 문재인 대표가 강한 카리스마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예. 그렇죠. 어찌됐든 뭐 손혜원 예. 홍보위원장이 새로 온 이후에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는 손혜원 홍보위원장을 차라리 혁신위원장을 시킨 게 낫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처음처럼 등등 이 수많은 광고 카피를 만들었던 카피 전문가인데 유승희 최고위원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연분홍 치마를 곱게 입고 이 노래를 불러서 돌출 발언으로 연일 무리를 빚었던 그 최고위원입니다. 그때 그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어제 점심때 경로당에 가서 인절미에 김칫국 먹으면서 노래 한 자락 불러드리고 왔습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예, 꽃이 피면 같이 웃던 알뜰한 그 맹세엔 봄날은 간다. 자, 저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이 문재인 대표가 최고위원이 사퇴하겠다 이 소동이 일어난 바람에 황망히 쫓아가는 그 장면 이후에 저런 노래를 불러서 황당한 경험을 많은 시청자들에게 안겨줬던 그 순간인데 노래는 노래방에서 하겠다라는 셀프 디스를 했군요. 박용진 전 대변인,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만약에 다음에 셀프 디스를 해야 된다 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는 김태호 최고위원을 예. 새누리당의 김태호 최고위원을 아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셀프 디스의 첫 제목은 이제 이런 걸로 가야지 않겠는가. 앞으로 절대 홍어 만만하게 보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홍어 XX 발언을 김태호 최고가 했었죠. 온 국민 깜짝 놀라게 했죠. 최근에도 김태호 최고위원은 어울리지 않는 사퇴, 느닷없는 사퇴 발언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당 대표가 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다가 당 대표가 급기야 회의 끝내 이러고 그냥 나가버리면서 그때도 마저 생각났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봉숭아 얘기가 있었던 그날, 뭐 욕설이 왔다 갔다 했다고 했던 그날, 그날도 김태호 최고위원이 가운데 있었거든요. 김태호 최고위원은 홍어와 관련해서 다시는 만만히 보지 않는 걸로. 그때 그 영상 저희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을 마치 홍어 으로만 생각하는 이런 국민사기 쇼는 즉각 중단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네요. 저 김태호 최고위원은 셀프 디스 좀 해야겠어요. 사실은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아주 저속한 단어인데. 그때요. 바로 옆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당시 이정현 홍보 본부장이었나? 그랬습니다. 그 대변인 바로 위에. 그분이 저도 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정현 의원이 안경을 딱 벗더니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다시 안영환 의원은 그 자리에 있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저 발언은 홍어 X가 나중에 뭐 일베란 이런 데서 전라도 사람들을 지칭하는 비하하는 이야기 됐었지. 그 당시는 홍어가 전라도 사람 비하하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맛있는 음식이죠. 그냥 홍어 X가 이제 뭐 쓰잘데기 없는 쓸데없는 것은 뭐 가치가 없는 것을 표현한 비어인데 그걸 활용했지.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홍어라는 것이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뭐 이른바 구구파 진영에서 이용하는 참 불행한 일이 벌어진 거죠. 자, 동아일보 논설위원 정성희 의원님, 셀프 디스를 해야 된다면 또 한 분 누가 필요할까요?
막강한 후보가 있습니다. 막강한 후보 많아요. 연합에 예. 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징계 중이죠. 네, 징계 중이고 지금 계속 뭐 징계가 가볍게 되고 있는데 막말에 정말 원날의 먼저죠. 예.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인이 그동안에 했던 그 막말에 대해서 새정치연합에 들어가는 징계위원회에서는 뭐 여러 가지 해명 자료를 예. 뭐 라면 박스 뭐 가득 가지고 올라갔다고 하는데 저는 정식으로 국민들한테 사과했던 건 기억이 없어요. 네.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정청래 의원 본인 셀프 디스 어떻게 하는지 좀 기대됩니다. 예. 정청래 의원이 과연 셀프 디스를 할까? 이것도 좀 관심사입니다. 의원들의 셀프 디스 야당 소식 처음 오프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순서에 들어갈 건데요. 오늘 돌직구 신문을 좀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다음 뉴스를 확인하시죠. 자, 출의 시대. 어떤 출이 있을까? 첫 번째 출 뉴스. 바로 이 뉴스입니다. 유출된 내 몸 정보. 병원과 약국 진료기로 처방 전 무려 47억 건 이상이 헐값에 팔려나갔다? 정승희님, 이게 어떤 소식입니까? 어저께 개인정보범죄 정보합동수사단이 수사 발표한 것인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4개의 어떤 업체가 등장합니다. 한 업체는 병원에 보험 이렇게 청구하면은 보험 청구하는 거 자기가 보험 기록한 거 가지고 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가가지고 돈 받죠.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병원에 가서 했던 진료 기록 이것을 갖다가 심사보험 청구에 청구하고 그 개인정보를 본인 서버에 담겨 둔 업체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약학정보원도 약국에 가서도 약 받을 때 또 건강보험 청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이용하죠. 그 정보업체 약도 개인 약국에서 본인이 약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그 다국적 의료 통보 업체에 팔아는 것입니다. 그 건이 무려 47억 건? 예. 그리고 환자 수가 4,400만 명,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니까 거의 모든 정보가 다 가져간 것이죠. 또 이 정보를 받은 업체는 미국의 업체인데요. 예. 미국의 의료 통계 업체입니다. 그거를 가공을 해서도 국내 업체에 팔았네요. 예. 국내 업체에 팔았는데 이 업체가 또 수수료를 얻고 그거는 이제 환자 개인정보 통보를 해서 마케팅에 활용하도록 팔았고요. 근데 마지막 업체가 우리나라 대기업사인 SKT. SK텔레콤. 예. 역시, SKT는 SK텔레콤에 아마 자회사일 거예요. 예. 병원의 전자차트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16개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환자 기록을 빼내서 역시 개인정보를 팔은 것이죠. 괘씸한데요. 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트를 통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살펴보시죠. 국민의 85% 정보 유출된 겁니다. 의료 기록. 여러분이 병원에 가셨을 때 여러분의 어디가 아팠고 어떤 약이 처방됐고 어떤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여러분의 주소와 주민등록 전화번호 등등이 모두 다 이번에 유출된 겁니다. 국민의 85% 무려 47억 건입니다. 자세히 좀 들여다보시죠. 먼저 병원을 통해서 7,500개가 유출이 됐다. 그리고 약국을 통해서 1,800개가 유출이 됐다. 그런데 유출된 병원과 약국은 우리들의 의료 정보가 유출되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병원과 약국에 여러분의 의료 기록을 전산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의학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이 G사와 또 여러분의 의료 정보가 데이터 서비스 저장을 하고 있었던 약학정보원에서 의도적으로 병원과 약국에 저장돼 있던 여러분의 정보를 3억 3천만 원에 16억 원에 다국적 의료 통계회사 외국계 회사에게 팔아 넘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보는 여기서 통계 처리가 돼서 다시 국내 제약회사에 무려 70억 원이라는 뻥치기 된 가격으로 판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SKT, 국내 유수의 통신회사의 자회사인 이 SKT가 여러분의 의료 정보를 또 한 건당 50원의 돈을 받고 약국에 넘겼다. 이런 의혹이 지금 돼 있는데 오늘 이웅혁 교수와 양지민 변호사 두 분 또 특별 게스트로 나와주셨는데 오늘 아주 잘 나와주셨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네. 의료 정보를 돈 받고
넘겼는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번에 적발된 곳만 3곳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냥 생각만 해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요.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두 법의 모두 골자는 개인정보를 그 개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팔아 넘겼다는 거죠. 예.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가 기존의 뭐 주민등록 번호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정보의 유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무뎌져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의 정말 가장 민감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건강 정보가 이제 유출이 된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그 23조에 따르면 민간 정보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그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제한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항에 따르면 그 사생활에 굉장히 민감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이제 그 규정이 마련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개인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로 제3자에게는 유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법정형도 굉장히 세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범죄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업자입니다. 업자죠. 그렇죠. 업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는 여러 가지 조항에 굉장히 위반될 소지가 크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용욱 교수님, 저는 오늘 이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괘씸하다. 특히 SKT 같은 경우는요, 국내 통신업계 1위입니다. 그렇죠. SKT가 뭐 여러 전산 정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약국과 중개하는 것 자체는 좋았다. 그런데 우리들의 의료 정보도 마치 SKT 자기들의 정보인 것처럼 사고팔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단순한 지금 뭐 개인통신 뭐 정보 관련법 위반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저는 이것이 바로 사이버 전쟁의 한 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해킹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뭐냐면 그 상대방의 제약회사 아니면 기업 정보를 빼내는.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빼내서 외국 회사에서 다 이걸 들여다본 거죠. 그러면 한국 사람은 어떤 병에 취약하고 어떠한 약이 잘 팔린다. 그러면 사실 한국의 그 제약회사와 미국의 제약회사가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사이버 경제전에서 뚫린 것이다. 더군다나 그 대기업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 책임이 있는 입장에서는 보안에 있어서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가장 먼저 그 임금 삭감하고 줄이는 것이 바로 보안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사회적 책무의 한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얻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돈을 받고 팔았다 이걸 떠나서 사실은 아주 고급 빅데이터입니다.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는 이것에 있어서 맞춤형 정보로 당신 병원에 갔었죠? 이만큼 뭐 불안하죠? 빨리 입금하세요. 그래서 신약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 수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이를테면 북한에 넘어갔다. 바로 이게 북한의 사이버 전쟁으로 진화 발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차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국가 전체의 사이버 공간이 지금 상당히 이렇게 취약하구나. 여기에 있어서 모든 그 역량이 좀 맞춰져야 되고요. 더구나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 보안에 있어서는 좀 더 가장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를 할 분야가 바로 이 보안에 관련된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 좀 더 저는 강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카드사에서 국민 대다수의 개인 정보가 유출이 돼서 아직까지도 저는 그때 유출된 제 개인 정보로 스팸 메일, 스팸 문자가 오고 온 국민들이 카드 바꾸고 다시 재발급하고 통장 바꾸느라 애를 먹었던 기억이 생생한데 이번에는 그런 개인 정보의 플러스 안용원 전 의원. 2013년 8월에 기관지가 상당히 안 좋아서 일주일간 병원 치료를 받았고 약으로 이런 것 처방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기관지가 약하죠? 이를테면 누군가가 이걸 훤히 알 수 있다면 전 정말 소름 끼치는데요. 범죄 행위입니다. 제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건 우리 관련법에 따른 완전한 범죄 행위죠.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보에 대한 시각이 우리하고 외국과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온 미국 제약회사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별 죄의식이 없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우리 실정법에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개인 정보에 대한 시각이요. 미국에서는 백화점에서 내가 뭐 팔고 뭐 좋아하는 거 매년 산 카드 기록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주고 사고 팝니다. 그래서 선거에 이용을 합니다. 제가 이제 선거를 치르면서 이용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백화점에서 어느 지역에 있는 백화점에서 그 개인정보를 다 꺼내와요. 그러면 그 지역 유권자가 이건 무슨 상품을 좋아한다. 뭐 고기를 먹을 때 뭘 좋아한다. 그걸 다 알아. 그 선거 이용하기로 한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우리
개념 좀 틀립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국내에 있는 정보가 외국에 팔려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아, 이건 나쁜 일이죠. 그렇죠. 이거 보기 좋아하는 거랑 그러나 이제 어디 아픈 거랑은 다른 정보예요. 단 우리가 시각을 넓혀볼 필요가 있어요. 이 개인 정보에 관한 시각이 한국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시각은 우리나라에서는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각이 한국과 해외 다르다는 것, 뭐 저도 생각 공감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수영 의원님. 빅데이터를 이용한 거고 나는 마케팅을 활용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으로 올 때는 상당히 위험한 게 기관지가 나쁘다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죠. 예컨대 내 정보가 갔는데 내가 성병 치료를 받았다. 예컨대 예를 들어 예컨대 뭐 결혼한 사람인데 와이프가 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마케팅 회사가 전화가 와서 새로운 형병 치료제가 왔습니다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나한테 전화가 왔다. 근데 나는 그거를 갖다가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는데 그렇죠. 가족들이 알게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활용하는 연구에 따라 가지고는 사실 가정 파괴의 범위 될 수도 있는 정도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험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개인정보 내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하실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그것이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된 거란 증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자기 계좌가 털렸다거나 이런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도 금감원의 말도 안 되는 해명이었다 이런 논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그 다른 것이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가 자기 몸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직원들도 예를 들어서 거기 직원들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연예인이나 이런 정보를 옛날에는 뒤져보거든요. 그런데 그때 연예인 정보를 뒤져봤다가 다 처벌받았거든요. 개인정보 중에서도 개인정보 중 핵심이 금융정보하고 개인건강정보입니다. 요것은 좀 특수하게 굉장히 2중, 3중의 안전원칙을 두어서 보호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애를 써야 할 SKT가 이번에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SKT에 대한 이 자체적인 대책과 또 처벌 강화도 조금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문 속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이른바 신사동 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보시죠. 신사동 그 사람 첫 번째 뉴스는요. 경기는 계속돼야 된다. KBO. 일단은 관련 영상부터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영화 쉬리의 한 장면입니다. 축구장에 폭발물을 설치한 범인이 그 범인과 폭발물을 찾기 위한 우리 한석규 씨의 열연도 돋보였던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 자, 이웅혁 교수님. 어제 잠실 경기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라는 한 통의 전화가 왔었는데 뭐 당연히 경기가 중단됐고 폭발물을 수색했겠죠? 수색을 했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테러의 위험성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조금 더 전문성 있는 특공대가 와서 몇 분이나 수색했습니까 어제? 한 8분 정도 수색을 했는데요. 8분은 갖고 수색이 돼요? 어떻게 됐냐면 어쨌든 이제 그 안양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중앙 타자석에 폭발물 설치했다라고 하는 신고 전화를 경찰청에서 접수를 하고 이것을 서울의 송파 경찰서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파 경찰서에서는 그곳을 관할하는 지구대에 연락을 했고, 그러니까 지구대는 사실상 그 동네의 치안을 담당하는 것이죠. 아니 지구대가 폭발물 처리반도 아니고 폭발물 수색이 가능합니까? 어쨌든 간에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어에 있어서 확인 작업을 했습니다. 8분 동안 가서 이제 조사를 했더니 별반 의심스러운 거 없다. 또 이게 중요한 그 어떻게 보면 야구 게임이니까 그 넥슨과 LG죠. 그죠? 어느 팀 응원합니까? 저는 LG 넥슨 아닙니다.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많은 관중이 있어서 이거 경기를 계속을 해야 되겠다 판단해서 그래서 이제 경기가 계속 진행됐습니다. KBO가 경기를 계속하겠다 판단한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서 소위 노 게임으로 우천 때문에 경기를 중단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전문가가 나타났습니다. 즉 탐지견, 그다음에 특공대,
등이 이제 아주 정밀수색을 한 것이죠. 예. 그러면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관중이 다 빠져나가고 나서 했기 때문에 예. 그렇다 본다면 요즘에 테러의 위험성, 그 네. 최근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도 그렇죠. 테러가 있었고요. 과연 이제 우리나라가 그 테러 청정국이냐? 이제는 좀 그렇지 않은 면이 많이 있죠. 예. 왜냐하면 그 미군과 관련된 시설도 있고 지금 그 중동에서 여러 가지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테러에 상당히 그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안전성에 더 방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예. 특공대가 와서 면밀하게 그 수색을 하고 그 시점에서 무엇인가 중단을 하든 이것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상황인데 예. 또 한편에서 본다면 이렇게 그 허위 신고를 하는 사람들의 범죄적 특성이 예. 내가 일정한 관심의 중심을 쓰고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게임도 중단되고 예.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갖게 되는구나. 예. 라고 하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예. 또 제2의 제3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과연 어느 선에서 처리함이 예. 적정하냐. 안전이 우선이냐 아니면 또 다른 문제들을 네.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느냐. 이것에 있어서 좀 다소 논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요. 그런데 일단 지구대 직원들이 와서 8분간 수색한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일단 단정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 지구대 직원들은 폭발물을 탐지할 수 있는 장비도 없었고 폭발물을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수색 기원도 없었기 때문에 지구대 8분은 의미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폭발물 신고 전화가 들어와도 47분간 경기를 강행했던 이 KBO의 판단이 지금 도마 위에 오른 셈인데 박준희 대변인, 네. 그때 엘렉 경기를 현장에 있었던 관객 중에는 제 지인이 몇 분 있었어요. LG 팬들이 많아서 예. 나중에 우천 취소돼서 경기가 취소돼서 경쟁을 빠져나가고 이 소식을 접한 관객들은 상당히 무서웠고 기분 나빴다. 그렇죠.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저도 사실 아까 잠깐 영상으로 보여준 쉬리 예. 영화를 긴박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때 영화를 같이 본 사람을 생각했어요. 왜 또 같이 본 사람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하는 거죠. 네. KBO도 지금 딴 생각을 한 거예요. 딴 생각한 거다. 위험에 빠져서 이게 만약에 테러일 경우를 생각하면 정말 위험천만한 일인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경찰과 KBO가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경찰은 뭐 KBO가 알아서 경기 중단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우리는 근데 우리 판단 당신들 왜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았느냐. 이유는 딱 하나. 목소리가 어린애 같았다. 장난 전화였을 거다. 예. 근데 목소리가 어린애 같은 그런 만일의 테러범이었으면 어쩔 겁니까? 예. 그러니까 KBO가 너무 단순하게 이 문제를 좀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미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해외의 경우에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예. 테러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 점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미식축구 같은 게 있을 때는요. 뭐 하여간 미식축구만이 아니라 야구장 근처에 드론도 못 띄워요. 예. 다 그게 규제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 그런 규정이 없고 경기 중단이 우천 말고 다른 기준 이번 같은 테러에 대한 위협 이런 것이 있을 경우 누가 어떤 판단을 해서 이걸 전제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양지민 변호사. 외국에서는 사실은 이 경기장에서 테러가 있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KBO의 이 경기 재개 기준이 너무 느슨한 건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늘 얘기가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안전 불감증. 예. 일이 꼭 터져야만 그때만 이제 그 관련 규정들을 재정비하고 다시 이제 뭐 좀 엄격하게 하지만 그 전에는 사실 조금 안전 불감증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더 웃긴 것은 그 노게임이 된 다음에 와서 수색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그 위험성과 그 어쩌면 그 장난 전화라고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그러네. 어쩌면 예.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는 KBO 측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게임이 더 중요하니까 뭐 이 폭발물 설치 테러 장난이겠지라고 네.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대로 갔던 점이 일단은 굉장히 큰 문제고 관리 규정도 역시 느슨한 거 문제입니다. 이훈 교수님, 사실 LG와 넥센의 경기는 LG를 좋아하는 야구 팬도 넥센을 좋아하는 야구 팬도 이거는 빅매치입니다. 네. 그리고 엘렉 경기가 펼쳐질 테면 며칠 전부터 표를 사기 위해서 마음 설레이고요. 그렇죠. 표 전쟁도 일어나고요. 안표 경기도 일어나고요. 돈이 되는 경기란 말이에요. 네.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죠. 예. 결국 이제 그 대기업이 가장 그 추구하는 것이 그 목전의 이익 자체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예. 이것이 한번 깨지게 되면은 회복되기 상당 부분 어렵죠. 그렇죠. 하지만 사실은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조금 불편함은 감수를 해야 우리의 그 안전이 보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이것이 이제 물론 경기가 중단되면 여러 가지 비난과 또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뭐 표에 있어서 뭐 배상을 해준다든가 이런 문제가 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전반적인 어떤 안전 행사에 있어서 항상 그것이 이제 걸림돌이죠. 예. 이런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테러라든가 불상사는 항상 그 가능성상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보안 요원이라든가 의사 결정권자들은 무엇보다도 안전을 우선시 두는 이와 같은 어떤 사고방식과 그 가치의 변화, 이것이 지금 상당히 그 불확실성, 그 다음에 위험 사례에 대처하는 중요한 하나의 그 해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7분간 경기가 재개됐었고, 관객들은 그동안 폭발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다시 마음 놓고 야구 경기 볼 수 있겠냐라고 글을 남겼던 한 네티즌의 댓글도 생각이 나는 그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뉴스 저희 전해드리기 전에 한 게시판에 뜬 글부터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글입니다. 이 사이트는요, 한 여성이 입을 가리고 있죠.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랑 나랑만 비밀이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애슐리 매디슨. 기혼 남녀든 기혼이 아니든 전혀 중요치 않아요. 우리의 만남은 소중하니까요. 인생 즐겨라. 제가 정말로 싫어하는 마인드를 갖고 운영되고 있는 애슐리 매디슨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영어 글이고요. 제가 이 부분 번역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임팩트 칩니다. 이 사이트에 영구 폐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원의 신상 정보, 이름, 주소, 이메일 등 회원의 성적 취향, 나체 사진, 파트너와의 대화 기록, 카드 거래 기록을 유출할 것이다. 섬뜩한 경고 글이 애슐리 매디슨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을 통해 만나보시죠. 출애 시대 두 번째 출은요. 본보기 정보 노출. 실제 남성 2명의 성관계 취향까지 이번에 모조리 다 본보기로 유출이 됐다. 양지민 변호사님. 이 애슐리 매디슨 사이트에 한국인 19만 명 가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에 공개된 남성 2명은 한국인입니까? 아닙니까? 한국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한국인의 정보도 안전하지는 않다. 언젠가 정말 해커 집단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불륜 사이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애슐리 매디슨에서 그 해커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들 사이트 폐쇄 의사가 없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사실 그 해커 입장에서는 조금 맛보기로 우리가 진짜 이렇게 모든 정보들을 갖고 있다. 그리고 다 공개할 수도 있다.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이 회원 정보 다 공개할 수 있으니 제대로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라.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정보가 유출된 남성은 미국인 남성 1명과 남성이라고 꼭 특정할 수 없겠군요. 미국인과 캐나다인 1명인데 이들의 이름, 주소, 우편번호, 이메일, 애슐리 매디슨 사이트의 아이디 노출됐고요. 포옹, 키스, 천천히 하기, 역할극 등등등 이들의 성적 취향까지 모조리 다 공개가 됐고 카드 거래 내역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단 말은 정성유 위원님, 이 해킹팀이 실제로 해킹에 성공을 한 것은 분명해 보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사에서 시인을 했습니다. 시인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이제 우리도 잘 모르는데 애슐리 매디슨 사이트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일각에서는 오히려 마케팅 차원에서 노리고 있는 그런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야. 회사에서 자작극이다 하는 내용도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렇게 심각해요. 사람들이 불안해, 적어도 가입자들이 불안해하는 거를 마케팅에 이용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사이트의 폐쇄를 노린다기보다는 해커들 같은 경우는 늘 그렇습니다. 옛날에 해커 책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해킹으로 자신의 실력을 알리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거 해서 뭐 돈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이 사이트를 노렸다는 것은 본인의 이제 실력을 요구하는 약간 치기어진 이런 것도 있지만 어찌됐건 가입한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떨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자, 안녕한 전 의원님. 캐나다 언론이 이 사태를 어제 보도했습니다. 밤에. 캐나다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가 세계에서 애슐리 매디슨 가입이 가장 높은 도시다. 그러면서 오타와 시민 중 20%인 18만 9천 명이 이 사이트에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중요한 것은 가입한 사람의 거주 지역을 보니까 주소가 오타와 의회, 국회로 적힌 가입자가 많아서
권력과 불륜의 높은 상근관계를 입증했다. 이렇게 캐나다 언론이 보도했는데 네. 의회를 주소지로 적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 가능성이 큰가요? 의회 직원들이나 관계자들이겠죠. 근데 또 의원이나. 재밌는 게 예. 오타뿐 아니라 미국 워싱턴 등 각국 수도의 회원 가입비율이 높다. 수도의 회원 가입비율이 높다는 게 이 보도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의 권력과 명성이 더 높은 불륜계를 가져온다. 이제 이 사이트가 유부남들이 가입해가지고 예. 뭐 우리나라에서 한 18만 명이 가입했다고 19만 명. 19만 명이 예. 가입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마 이 수도에 있는 분들, 좀 뭐 많이 가지신 분들, 예. 어떤 면에서 좀 뭐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의 가입비율이 높다는 것이 통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굳이 이걸 가입해야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근데 어찌됐든 미국이나 특히 캐나다에서 굉장히 이게 히트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이트 그래요? 자체가 예. 캐나다발입니다. 미국발이 아니라. 그래서 캐나다발 사이트이기 때문에 아마 캐나다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했고, 게다가 오타와가 전체 시민의 20%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 89만 명의 20%면은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 빼고, 예. 아주 노인층 빼고, 예. 또 여성들 빼고 하고 한다면 물론 이제 여성도 들어갈 수 있지만은 어찌됐든 비율이 거의 성인들 한 40% 이상 둘 중에 한 명 가입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정도 비율까지 나오지 옆집안이 않을까 우리 집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이 통계가 좀 의심이 갑니다. 오타와가. 그래서 오타와 주민들 아마 항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옆집안이면 싶습니다. 우리 집. 예. 이용혁 교수님. 그게 혹시- 저는 예.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권력과 불륜의 상관관계. 네. 이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사례들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미국의 뭐 그 군 사령관이라든가 또는 검찰총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불륜 때문에 여러 가지 예. 곤혹스러운 지정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10년 이겁니다. 권력을 갖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조정 통제할 수가 있고 예. 불륜이라는 것이 전혀 발각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 때문에 예.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제 그 우리나라 18명 중에 권력에 상당히 친한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이 상당 부분 있을 가능성도 네. 배제할 수는 없지 않는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예. 그런 점에서 우리 돌직구쇼에서 이 부분을 계속 좀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혁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봐서 애슐리 메디슨 가입 안 한 사람이 분명한데 박윤지 대변인은 늘 아까부터 계속 그런 말씀하시던데. 아니 아까 내가 예. 물어봤어요. 영어만 좀 잘하면 가입했을 거예요. 아 영어를 못해서. 국내 사이트에 가입할 그런 자신감은 없고요. 근데 19만 명 예.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겠지만 네. 한국인들도 굉장히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늘 말씀드리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무죄. 예. 분류는 잘 모르겠고요. 예. 사랑은 무죄. 그런데 이 사이트를 이렇게 공격하고 문 닫아라라고 하면서 선량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예. 그냥 평범한 그래서 사이트에 한번 가입한 그런 사람의 모든 신원을 다 이렇게 공개하는 거 이거 완전히 사이버 인질극, 사이버 살해. 해킹팀이 일단은 그럼요. 잘못한 그러니까 거죠. 예. 그 둘은 무슨 가입한 죄가 있긴 하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아까 우리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예. 범죄다. 예. 당연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국은 좀 다르다고 뭐 말씀을 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만 날벼락을 맞는 이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이 해킹팀, 예. 니네도 나빠. 이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제일 나쁘죠. 정 의원님, 여성 논설위원으로서 볼 때 어떻습니까? 이번 애슐리 메디슨 해킹 사태. 이거는 해킹 자체는 굉장히 이제 해킹의 심각, 우리 지금 국정원 댓글, 예. 아니, 국정원 이제 해킹 가지고 시끄러운데 해킹은 정말 어떤 뭐 사이버 그 정보 세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일상으로 들어와서 내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깨달음을 우리 국민들 전체한테 준 것 같고요. 예. 또 이렇게 사이트 통해서 나쁜 짓 하시려는 분들에 대해서 또 하나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게시글 하나로 시작을 했던 애슐리 메디슨 뉴스였는데요. 또 다른 게시글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도시구쇼 보시면서 점점 긴장하는 분들은 혹시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이 글입니다. 국내 한 블로그에 뜬 글인데 이렇습니다. 코피노 아이들이 아빠를 찾습니다. 실시간 업데이트 현재 20명. 필리핀에는 많은 코피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빠를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면서 한국인 남성 20명의 신원과 사진 등이 한 블로그에 공개가 된 겁니다. 이들은 코피노 아버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코피노, 코리안 플러스 필리피노 합성어인데 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 난 아이들을 코피노라고 하는데 박용진 대변인, 예. 이 글은 어떤 사건입니까? 동아일보가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코피노 소송 지원 단체인 윌러브 코피노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구본창 씨라고 하는 대표가 자신의 블로그에
코피노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남성의 20명의 개인정보를 예. 올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추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올라가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명단에는 뭐 해당 남성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자세히 적혀 있어서 예. 이제 무리가 되고 있고요. 이 중 6명은 삭제해달라 요청을 삭제를 했습니다. 아, 삭제 요청했군요. 예, 그래서 그 뜻은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유출하고 공개하는 것이 본인의 뜻과 다르게 하는 것이 과연 현행법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야, 그런데 조금 복잡한 의외로 문제가 있는 것이 정성희 위원님. 사실은 이 코피노 아이들은 아빠 없이 필리핀에서 자란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코피노의 엄마, 필리핀 엄마죠. 필리핀 엄마는 힘겹게 이 아이들을 양육해서 아빠를 꼭 찾아주세요라고 올린 경우가 이 대부분이라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 문제? 굉장히 좀 그 딜레마죠. 예. 왜냐하면 이 지난번에 우리 동아일보에서도 코피노들에 대한 사연을 보도한 곳이 있었는데 정말 그걸 들은 그 코피노들이 그 아빠가 잠깐 사귀다가 필리핀에 살이다가 떠나버린 거예요. 연락도 끊어버리고 한국말도 안 되고 찾을 수도 없고 이런 예. 상황에서 아이들이 벌어진 상황에서 그 다음에 또 거기서는 또 나름대로 배척을 받아요. 예. 필리핀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이주 여성들의 자녀들처럼 배척을 받으면서 사다가 장성을 한 다음에 찾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언어도 다르고. 예. 그래서 그 안타까운 사연이 굉장히 보고 가슴이 아팠는데 그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아, 정말 눈물 없이는 이것이 못 볼 수준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양심을 찾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돼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예. 그 기억과 옛날 사진에 추청을 해서 지금 현재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올려버리니까 아하. 또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는데 특히 이 중에서는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은 또 내려달라서 내렸지만 이미 많은 네티즌들이 이거를 이미 많이 퍼나른 퍼날랐던 거죠. 예.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지 실제로 피노의 아빠인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이미 퍼져버려서 신상이 많이 털리는 예. 그런 게 있어서 일단 불법이죠. 그래서 예. 사연은 안타까운데 법 체계 내에서 찾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런데 이 듭니다. 코피노뿐만 예. 아니라요. 지금 가장 이제 수가 많은 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우리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우리 군인들, 또 그때 기술자들, 뭐 우리 사업했던 분들이 기업인들. 예, 속된 말로 그 현지의 그 여인과 애를 낳고 이제 부득이한 경우가 많아요. 그냥 떠나버린 경우, 베트남 폐망하면서 떠나버린 경우, 그들이 벌써 40, 50대 되는데 그 부분의 사회 문제가 베트남에서 큰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피지에 가면요. 한국 남태평양에서 어로 작업하던 우리 선원들이 피지 현지 여성과 낳은 애들이 또 많이 남아있어요. 예. 그런데 그냥 애를 낳고는 가버리니까 아버지 없이 그냥 키우는 애들이 많이 있고 또 페루에도 있습니다. 페루에 가면 페루에도요? 페루에도요. 페루에 이제 우리 그 태평양에서 조업을 하던 한국 선원들이 페루의 기지에 잠시 원양어선들이 정박을 합니다. 뭐 배를 고친다든지 뭐 보급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또 페루 여성들과 하고 그런데 이제 정기적으로 많이 그렇게 합니다. 뭐 예. 5개월에 한 번씩 정박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서 그 뭐 관계를 맺고 사랑을 하고 애를 낳는 예. 그 애들이 지금도 페루에 남아 있어서 아버지를 찾는 모습이 제가 얼마 전에도 KBS에서 루포도 하는 걸 제가 예. 봤습니다. 상당히 전 세계 이런 건 많은데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또 아버지를 찾으면 현재 가정에 상당히 또 문제가 생길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딜레마입니다. 이 부분은. 네. 말 그대로 정말로 딜레마입니다. 이 아이들과 아이 엄마의 사연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에 이번에 이 코피노 아버지들의 정보를 올린 블로그 밑에 응원한다라는 이 댓글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 문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진 변호사님, 네. 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심정적으로는 뭐 연결을 해줄 수 있는 한 해줘야 되고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건 사실이지만 그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통신망법상으로 처벌을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상당히 좀 민감한 정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유통을 시키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사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보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 제한된 목적에서만 이용해야지 그렇게 뭐 심정적으로 마음이 아파서 이거를 확인되지도 않은 아버지로 추정되는 사람의 그 신상 정보를 다 낱낱이 올린다는 거는 사실 뭐 법상으로는 징역형까지 가능한 정보통신망법상 위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윤 교수님, 네. 이 경찰 쪽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은 아이와 어머니를 버리고 한국에 온 사람들, 물론 그들만의 뭐 사연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좀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 뭐 이런 거 없나요? 왜냐면 올리면 처벌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그 실종자 찾기 뭐 이런 그 네트워크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지원 시스템도 사실은 그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슈 자체가 과연 그렇게 찾는 것이 더 공익에 부합되는 것인지 또는 그 개인에 관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국가적 지원과 제도에서 찾아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또 별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외국 같으면은 아마 그 탐정 제도 등을 이용해서 내가 이 사람을 찾고 싶다. 그래서 일정한 뭐 돈을 내고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찾을 때까지 찾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OECD 국가 중에서 탐정 제도가 없는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문제 자체는 뭐 여러 가지 다각적인 각도에서 공익이냐 사익이냐 또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국가 이미지라든가 이걸 좀 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저희가 출애 시대라고 해서 유출된 내 몸 정보, 본보기 애슐리 메디슨 정보 노출, 그리고 아빠 색출하기 이렇게 묶어봤는데 문득 드는 생각인데 이 세 개에 다 해당되는 사람도 있겠다. 상당한 피해자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 몸 정보 유출됐는데 애슐리 메디슨 가입했는데 알고 봤더니 코피노 아빠다. 엉뚱한 생각인데 그런 일은 제발 없기를 저희가 바라봅니다. 자, 출애시대 세 가지 뉴스 저희가 엮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북한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선중앙TV 뉴스. 영국의 사진작가가 북에 들어가 북한 당국자들이 좀 안 찍었으면 하는 일상들을 카메라에 담아왔다고 합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북한의 맨 얼굴들을 보시겠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잔뜩 신이 난 얼굴로 롤러스케이트를 타거나 한박 웃음을 머금고 지하철에 오른 북한 어린이들. 바닷가에서 공놀이를 하는 젊은이들과 손주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할아버지. 영국 사진작가의 카메라에 담긴 북한 주민들의 모습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So for me what was really important was to find out about individuals. How do they go about their daily life? What are their dreams and aspirations? 미용실에 모여 파마를 받는 북한 여성들의 모습이나 촌스런 디자인의 수영복들은 60, 70년대에 시간이 멈춘 듯 합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우상물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건 우리로선 이해하기 힘든 북한 주민들의 일상입니다. 북한 주민들 모습에서 동질감을 느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모습과는 많이 달라서 이질감 또한 느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9월 말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북한의 다양한 얼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자, 안녕한 전 의원. 북한 전문 기자로서 북한의 옛 모습들을 보니까 마치 우리 60년대, 70년대 그때의 모습 같아요. 그렇죠. 뭐 사회 발전 단계라고 본다면 또 경제 수준으로 본다면 60, 70년대로 같은데 저는 이제 지금 영국 작가가 진짜 북한의 모습을 찍을 수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건 의문이다. 왜냐하면 통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분이 지금 아마 저 인근은 평양 인근 정말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가정이었지 저 작가가 자기 마음대로 북한의 특정 가정을 간다든지 북한의 시골 지역을 가서 찍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북한 시골 지역은 안영환 전 의원이 또 북한을 백두산만 9번 가봤으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저 사진과 많이 다르죠? 지금 저 모습은 평양의 모습입니다. 평양의 지하철도 모습이다. 평양의 모습이죠. 또 많이 가봤자 제가 남포 정도 아니면 지금 해수욕장 원산 정도 북한의 도시 위주로 지금 저 모습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평균치 모습과는 굉장히 화려한 모습입니다. 저 정도도 화려하다? 지금 저 평양의 모습이죠. 저 모습도 평양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모습이 100% 현재 이 순간 북한의 모습을 찍었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노력은 한 것 같아요. 집에 들어와서 저 정도 사진이 왜 노출되기는 많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제 북한을 보면서 북한 주민의 다양한 얼굴이었는데 북한 청년들 얼굴과 지금 얼굴 우리 한국의 20, 30대 얼굴과 북한 20, 30대 얼굴은 다릅니다.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마 금강산에 가보신 분들은 금강산에서 지키는 북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통로에. 그분들하고 한국 청년들하고 보면 모습이 달라요. 우리 지금 젊은 청년들은 사실 여기가 굉장히 좁습니다. 좁고 여기가 넓고요. 서구와 체형 자체 서구였는데 북한은 아직도 옛날 우리의 모습이 남아있고요. 당장 신장에 우리 젊은 지금 20대 평균이 우리는 한 173, 4 정도 되죠. 북한은 165가 안 됩니다. 우리보다 8cm, 9cm 이상은 더 작습니다. 북한에서는 최근에 군대를 갈 수 있는 키를 제한을 140에서 137로 낮췄습니다. 얼마나 키가 작길래? 137. 그래서 북한의 군인들을 보면요.
솔직히 우리나라 중학생 1, 2학년 또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작아요. 우리 영양 상태가 그렇게 안 좋은 거군요. 10cm 이상 작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걱정되는 게 인종이 달라진다는 거. 통일되더라도 외모에서 북한 사람과 남한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이건 굉장한 비극입니다. 이것만 사실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북한에서 어떤 지원을 해서라도 북한 주민들이 우리와 다른 인종을 보이는 것. 이것만 정말 막아야 됩니다. 자, 60년대 돌아갔던 저 모습조차 사실은 화려한 북한에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었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뉴스. 북조선이 갑자기 곳곳을 뒤져서 영화 임꺽정의 주제가가 녹음된 음반과 카세트를 없애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김성진 보도꾼입니다. 북한이 만든 예술영화 임꺽정입니다. 보존을 바탕으로 한 데다 최고 인민배우 최창수가 주인공을 맡아 북한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TV 방영이 중단됐습니다. 밑에서부터 이제 그 막 양반 계급을 복수하는 계속 일어나는 그런 거라 북한 사람들로서는 상당히 그 카타르시스를 최고로 느낀 영화라고 봐야죠, 2010년엔 주제곡도 금지 가요로 지정되더니 최근엔 선전부가 집집마다 들이닥쳐 카세트와 LP 등 주제곡이 담긴 음반을 통째로 소각하고 있습니다. 임꺽정 주제곡뿐 아니라 영화 한라의 메아리에 눈물 없는 나라도 검열 대상에 올랐습니다. 가사인지로 정권에 대한 분노와 계급 사회를 무너뜨리자는 열망, 새로운 세상을 동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니 북한 당국으로선 반체제 선동가요가 될까 두려운 겁니다. 북한의 금지가요 강제 수거는 이번이 처음으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내부 반감이 예상보다 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소설 임꺽정을 쓴 홍명희는 김일성, 박헌영과 함께 북한을 세운 1등 공신으로 초대내가 구수상까지 지냈습니다. 홍명희는 민초들의 나라를 꿈꿨지만 정작 70년 뒤 3대 세습 김씨 왕조에 의해 자신의 작품이 불태워지는 신세가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 자, 정승희 의원님, 사실 임꺽정 하면 북조선에서는 알아주는 명작이고 알아주는 영웅 취급받았는데 돌연 김정은이 왜 임꺽정의 흔적을 다 찾아서 지우려고 하죠? 참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그 임꺽정의 원본은 벽초 홍명희 선생의 임꺽정 대단한 작품이죠. 우리 이제 일제 강점기에 써서 우리나라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일제 시대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민족의 저항 의식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작품인데요. 우리말에 보고를 해서 지금 사라진 우리말을 굉장히 아름답게 많이 넣었던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 이제 홍명희가 월북을 했죠. 월북해서 초대 내각의 부수상까지 지낸 정말 북한에서는 이제 김일성 다음으로 해야 되는 그런 영웅이거든요. 그 사람이 만든 작품이 영화한 것이 임꺽정이고 모든 그 북한의 국민들이 보고 익히고 정말 그런 영화인데 그것이 지금은 체제가 변하다 보니까 저항의 대상이 북한의 3대 세습 왕조가 된 것이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두려운 것이죠. 김정은은.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나쁜 놈들, 부자들, 양반들 죽이자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서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됐던 영화가 이제는 그 대상이 우리의 김정은 정권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북한의 두려움이 저렇게 그 영화와 그다음 영화에 들어간 노래를 없애는 것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역사 잃은 잔꾀는 술술 오르고 민심 없는 정치는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다시. 역사 없는 지혜는 잔꾀로 흐르고 역사 없는 지혜는 잔꾀로 흐르고 민심 없는 정치는 술수로 흐른다. 민심 없는 정치는 술수로 흐른다. 이게 뭐냐면요. 그 벽청명희 선생이 쓴 임꺽정이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그 전에는요 오히려 북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출판 금지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사계절연 출판사가 이 임꺽정을 처음으로 출판해 내면서 써붙였던 이게 멋있는 명문 카피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역사 없는 지혜는 잔꾀로 흐르고 민심 없는 정치는 술수로 흐른다. 멋있네요.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슴에 품고 있는 글이긴 한데 이 얘기는 뭐냐면 북으로 월북 작가 홍명희 에잇 안 돼 이러면서 딱 이 사람이 쓴 책은 아예 출판도 못 하겠는데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갔고요. 북으로 간 벽초 홍명희 선생의 작품을 북에서 오히려 파묻고 있고 남쪽에서는 지금도 날개 놓친 듯이 계속 달리고 있고요. 작가 홍명희로서도요.
뭐 북으로 간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말의 보고로서 민족적인 측면에서 일제시대 때 이분이 해왔었던 그런 직필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재조명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날개를 달고 있는데 참 서글픈 일이죠. 서글픈 일이다. 정말로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교수님, 북한 김정은이 얼마나 두려웠길래 자신의 정적들 뭐 고모부처럼 다 지금 죽이고 있고 이제는 임꺽정마저 사실은 없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임꺽정의 그 패러독스 아닌가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초기에는 그러니까 민중 의식을 고취시키면서 북한의 어쨌든 그 전반적인 통치에 중요한 교과서적 역할을 한 것이죠. 계급에 대한 타파라든가 뭐 양반제, 제주제 처음엔 대한 그랬었는데. 타파.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는 이것이 불원소적으로 북한에서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이제 김정은 체제의 여러 가지 불안함 또는 북한 인민들이 그 바라보는 세상이 과거와는 좀 달라진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정말 범죄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대중들이 이런 임꺽정 같은 투쟁 의식, 어떤 혁명 의식 때문에 깨어서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 독재 정권에 대한 반항 이런 것들이 고취될 수도 있나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상징 조작, 또 문화 공작, 문화 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대중적인 것이 가장 효과적인 통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술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뮤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이 그대로 극화된 것이 임꺽정이라고 하는 그 테마 자체도 북한 이른바 인민들한테는 정말 매력적인 그 스토리텔링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역으로 지금 거꾸로 된 것이죠. 굉장히 재밌네요. 그 3대 세습의 3대 세습을 타파해야 되는 그와 같은 의식이 잠재적으로 생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정말 불원서적이다. 똑같은 컨텐츠와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지만 시대적 상황에서 이렇게 진화 발전하는 모습으로서의 임꺽정의 패러독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역설이다. 김정은이 그렇다면 지금 정말로 겁낼만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저 임꺽정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KBS를 통해서 방영됐습니다. 방영됐어요. 방영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다 아는 프로그램이죠. 정말 굉장히 수작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이 굉장히 이른바 혁명, 반란을 꿈꾸고 충동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번 이제 북한 소식통들의 전언에 따르면은 저렇게 수거를 해서 북한에서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지금 북한 소식 나오고 있어요. 최신 소식. 아니 이제 북한의 보위원들이 우리 경찰들이 가가지고 가정을 그냥 뒤진답니다. 그래가지고 임꺽정 관련 노래나 아까 만든 뭐 한라산의 메아리 이런 노래가 여러 디스크가 한 곡만 있으면 전체를 그냥 빼서 소화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동네에서 목소리 큰 아줌마들은 소극장에 나타나가지고 아니 언제는 보라에 놓고 보라에 놓고 왜 소화하냐 탕이나 하니까 보위원들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 본인들도. 그렇죠. 옛날 보라에 놓고 갑자기 근데 이 지시가 뭐 우리처럼 전체 국민한테 한 게 아니라 보위부 내에만 내린 지시이기 때문에 국민들 항의할 만한 거죠. 법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 내 걸 뺏어가느냐. 그러니까 이제 북한 보위원들이 지금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다는 게 북한 내부의 소식입니다. 어찌됐든 북한 정권이 그만큼 흔들리고 있고 겁을 내고 있다. 하나의 반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용환 전 의원을 통해서 북한 소식 들으면 항상 바로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전해드릴 수 있어서 북한 전문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북한 소식 저희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요, 어제가 또 중복이었고 이제 말복도 얼마 안 남아서 보양식들 어제 많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어제 삼계탕 한 그릇 반 그릇 정확하게 말하면 먹었는데 그래서 오늘 조간신문에 보양식을 다룬 기사들이 여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문의 다양한 면과 면을 비교해 보는 이른바 면 대 면 코너를 저희가 기획을 해봤는데 자 오늘의 면 대 면 과연 어떤 보양식들의 대결이 펼쳐질지 아주 궁금합니다. 혹시 장어, 삼계탕 어떤 걸까요?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면 대 면 들어주시죠. 자, 정성희 위원 들으셨고 박용진 대변인 같이 들었습니다. 자, 먼저 박용진 대변인이 들고 있는 그 지면부터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 어떤 거예요? 이건 뭐 제가 한 번쯤은 꼭 이 포스트에 들어갔으면 하는 정치인이면 다 그런 생각을 하죠. 여기다 또 살짝 팔 걸치죠? 제1대 보양식 통령, 보양식 대통령 선거 포스터입니다. 식통령이네, 식통령. 1번 박 선생님입니다. 박 후보님. 내가 길이요, 진료, 치킨이문이다. 이렇게. 한우. 이거 한우가 제일 멋있어요. 나 맛있어. 너 돈 있어? 소도미 머니. 이렇게. 소미더머니. 이거 좀 더 자세히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장어입니다. 이거 저 얼마 전에 우리 김무성 대표가 발연기 한번 하신 걸로 유명해졌죠. 저 생긴 거 처음 보셨죠?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장어는 사실 보면 좀 징그럽기는 해요. 징그럽긴 해요. 그러나 맛있어요. 전 장어 좋아합니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오리 나오셨습니다. 오리.
뭐 여러 말씀이 없습니다. 깨깨깨깨깨깨 요 말씀만 지금 하고 계시고 공약. 야, 이게 마지막이 밥 선생님 한 방입니다. 복날이라고 이것저것 찾아 헤매는 거. 네. X 뭐나게. 예. 아, 이거 발음이 어렵네. 꼴보기 싫다. 밥이 최고다. 밥이 이거죠? 최고다. 밥이 보약이다. 이 예. 얘기죠. 이게 다섯 개 후보자 중에서 누구를 찍을 건지 예. 관심들이 많습니다. 재밌네요.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굿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응하는 면대면 보양식. 정 의원님 어떤 겁니까? 어저께 대한한의사협회가 어저께 복날이었잖아요. 예. 삼복에는 삼계탕이나 수박 같은 전통적인 여름철 보양식 대신에 변화된 식생활 패턴에 맞춘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예. 예를 들어서 육식이 아니라 평소에 오히려 채식이나 예. 야채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오히려 그럼 에어컨 바람이 심하니까 따뜻한 차 한 잔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영양 과잉이죠. 예. 삼계탕 한 마리 분량의 칼로리가 엄청나더군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영양 과잉이니까 오히려 가볍게 식사한 복날을 때우는 것이 없겠냐 하는 한의사 협회의 조언입니다. 예, 실제로 현대인이 고기가 너무 과잉 섭취이기 때문에 채소를 좀 많이 먹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몸을 보양하는 데 좋다. 근거 있는 얘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어저께는 김치말이 국수로 복날 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닭이든 한우든 장어든 오리든 밥이든 채소든 좋습니다. 각자의 체질에 맞는 음식으로 보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광고 이후에 피날레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금요일 아침 제가 준비한 오늘의 피날레 기사와 피날레 사진은 바로 이겁니다. 자, 저 분홍색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임산부 자리입니다. 서울 지하철 전동차 안에 저렇게 임산부 배려석이 이달 말부터 새롭게 태어납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배가 나온 임산부 그래픽만 붙였었지만 아예 좌석, 등받이, 바닥을요 저렇게 통째로 분홍색으로 만들어서 차별화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앞에 있어도 나 자는 척 이렇게 눈 감고 있는 사람들 저 분홍색 자리에 눈 감고는 모른 척 못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는 임산부들이 마음 놓고 본인의 권리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게 돼서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예쁠 것 같고 좋아 보여요. 어떻습니까? 게다가요. 여성들이 임신을 하고 나서 한 6개월 이전에는 잘 태가 안 나요. 네. 그래서 저렇게 해놔야 저기 앉은 사람 임신 초기구나. 오히려 임신 초기에 더 배려받아야 되거든요. 잘한 것 같아요. 애국입니다. 예. 애 많이 나는 게 애국입니다. 예. 임산부는 북한식 표현하면 노력 영웅입니다. 노력 영웅이다. 역시 마지막까지 북한 정나다운 면모를. 좋습니다. 우리 저출산 문제도 심한데 저렇게 작은 것 하나부터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바꿔간다면 그런 국가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일주일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요, 다음 주에도 풍성한 뉴스와 강한 돌직구로 찾아뵙겠습니다. 한 가지 전달해드릴 사항이 있는데 제가 다음 주부터 여름 휴가를 가서 돌직구쇼 자리를 비우는데 제 자리에 예전에 뉴스 탑10을 진행했던 김승연 차장이 또 저 대신 일주일을 든든하게 맡아준다고 하니까 저 없더라도 다음 주에도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돌직구쇼에 많은 사랑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